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몸에 바로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어서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3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주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해 고관절, 척추, 목,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이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기능 저하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나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탈모도 이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점점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에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바로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사람에게도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워서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쉽게 흡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서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주어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골고루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할 때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시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이 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또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또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대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마늘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이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드시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에 아무리 많은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켜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의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나면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졌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고온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무려 18배나 높아졌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으면 되죠. 1인분에 마늘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서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버렸잖아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이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도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요 꿀에 재워서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두통이 생기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왜 마늘 장아찌가?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사드시지 말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그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에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높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해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주름을 옅게 만들고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 제품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럼 바세린이 무엇이고 왜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왔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바세린이란 말은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었는데 화장품 성분표에서 자주 보게 되는 페트롤라툼이나 백색 바세린 역시 같은 계열입니다. 바세린은 약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원유 채굴 현장에서 시작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유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연구하던 화학자가 여러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 상품화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죠. 정제되지 않은 원유 찌꺼기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바세린은 수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화장품이면서 동시에 피부 보호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상처가 난 부위에 연고와 함께 바르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레이저 시술 직후에 바세린을 바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세린은 피부를 보호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건조와 함께 탄력을 잃어서 피부가 고민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바세린의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인기의 비결은 피부에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바세린이 안전한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은 정말 안전할까요? 발암물질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여기서 잠깐 바세린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세린의 주 원료가 석유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죠. 예전에는 일부 국가에서 그 바세린의 주 성분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의를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고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바세린 제품들에는 철저한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 물질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3중 정제 등의 표현을 설명해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바세린을 정제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각종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정제된 페트롤라툼은 피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세린은 분자가 커서 피부에 깊숙이 흡수되지 않고 먹는 립밤이 아니라면 그 양도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증된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을 쓰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한 바세린이 우리 피부에 정확히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바세린이 그 주름 개선 효과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도대체 잘 흡수가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 주지도 않는데 왜 피부가 탱탱해질까요? 이런 궁금한 점 생길 수 있잖아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막을 형성해 줄 뿐인데 어떻게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도와준다는 걸까요? 바로 바세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줘 내부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에 바세린이나 립밤을 바르게 되면 갈라진 입술이 부드럽게 회복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분의 증발을 차단하는 바세린의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장벽은 약화되고 수분을 붙들어둘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호르몬 변화 등으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피부의 수분이 고막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동안 쪼그라들었던 피부가 부풀어 오르듯이 볼륨감을 되찾으면서 잔주름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실제로 고가의 명품 화장품들도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툼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 페트롤라툼이 말씀드린 대로 바세린의 주 원료죠. 바세린이 저렴한데도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바세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세린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과 맞춰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분과 함께 사용해야 될까요? 바세린 하나로도 충분한 보습이 될 수 있지만 촉촉함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계열의 수분크림을 함께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 성분들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먼저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들어있는 수분크림 혹은 앰플을 바르고 마지막 단계 바세린을 한번 더 발라보세요. 내부에 공급된 수분이 바세린 막 안에 갇혀서 훨씬 오래 촉촉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이미 널리 알려진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레티놀 제품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면 레티놀에 의한 건조와 자극을 줄여주고 보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지 조절이나 홍조 완화에 유용한 성분이며 지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에도 정말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이나 그런 앰플을 바른 후에 바세린을 덧바르게 되면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달팽이 크림으로 불리는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부의 진정 및 재생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을 아주 강화하고 건조함과 자극을 완화하는 데 좋게 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다른 제품과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야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세린만 듬뿍 바르면 생각보다 별로네 하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 꼭 다른 보습, 기능성 제품과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세린은 얼굴에만 바르는 건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바세린은 우리 몸 곳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요. 그리고 노화가 드러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세안이나 샤워 후에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주면 건조함을 막아주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등 이런 곳에도 발라주면 좋은데요. 각질이 잘 생기고 쉽게 갈라지는 부위죠. 이런 부위에는 바세린을 넉넉하게 발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양말이나 면장갑을 착용하게 되면 보습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 발라도 되는데요. 기존에 바르고 계신 그 립밤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립밤 위에 소량의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세요. 그렇게 되면 트거나 갈라진 부분이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손톱 위가 좀 갈라지는 분, 꺼시랭이라고 하죠. 손톱 위에다가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어도 윤기 있고 깔끔한 손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주의해서 사용할 점들이 있겠죠. 바세린은 어떨 때 주의해야 될까요? 혹시 바세린을 바르고 트러블이나 여드름 같은 것이 올라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피부를 더 망쳤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수분뿐 아니라 피부의 유분, 피지도 함께 막아둘 수 있어요. 지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에 과도하게 바르게 되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 같은 것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주름이 두드러지거나 건조한 특정 부위에만 소량으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팔자주름 등 국소 부위를 선정해서 국소 보습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콩알 정도의 소량만 덜어서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인 뒤에 톡톡 두드리면서 얇게 펴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모공 막힘이나 번들거림,
트러블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드물게 바세린 성분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소량으로 발라본 뒤에 24시간 정도 지켜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바르고 내일 바로 주름이 펴지지 않겠죠. 최소 2-3주는 꾸준히 발라보셔야지 확실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보면 피부 관리는 단지 화장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크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관심과 애정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밤 세안 후에 수분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르는 짧은 순간을 나를 아껴주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삼국시대부터 약용으로 작용된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그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그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에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죠.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엽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할 때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에는 한의학에서 찬 기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마시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과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그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그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면 기름기가 뜨게 되고 위는 소화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 위벽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그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참외에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참외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나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참외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쿠크로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이 왔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베타카로틴과의 상생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참외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외는 항암 효과도 탁월한 음식인데요. 쿠크로비타신이란 성분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임신 중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며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주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참외는 보약이 됩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능이 극대화가 됩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따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 참외와 만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있어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참외를 껍질째 얇게 썰어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과 버무려 참외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